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자 우위, 영어로는 퀀텀 수프레머시라고 하죠. 네, 그 개념이 중요하죠. 이게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현재 존재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아주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 올 거냐, 이걸 두고 예측이 참 흥미롭습니다. 뭐 5년 뒤다, 10년 뒤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렇죠. 심지어 엔비디아 CEO는 20년 뒤에도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했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또 최근 업계에서는 자료에 따르면 한 3년에서 5년 그 안에 가능할 거다. 이런 임박론이 또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임박론이요? 이게 그냥 희망적인 전망일까요?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기술적 진전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임박론의 배경에는요, 양자 기술 자체가 가진 좀 독특한 발전 곡선,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아, 발전 곡선이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양자 기술은 어떤 특정 임계점, 그러니까 뭐랄까 상용화의 문턱이라고 할까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엔요, 그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기하급수적이요. 와, 마치 초기 인터넷 확산될 때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기술 경쟁에서 만약 조금이라도 뒤처진다, 그러면 그 격차가 순식간에 그냥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한 거죠. 아, 예전에 그 검색 시장의 강자였던 야후 있잖아요. 야후가 구글에 순식간에 밀려났던 사례를 떠올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학문적인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나 경제 패권이 올린 아주 시급한 문제로 부상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투자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생존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함에 깔려 있는 거죠. 기하급수적인 발전 가능성 때문에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기 직전 같은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 거대 기업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자료를 보면 특히 IBM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네, IBM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미 시가총액이 400조 원을 넘었고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들보다도 양자 컴퓨터 기술에서는 한 발 앞서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 자료에 있네요.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는 오류 내성을 갖춘,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완성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고요. 네, 로드맵을 발표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용화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전히 뭐 극조원 환경이라든지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요. 아, 맞습니다. 그 상용화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제한된 환경,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의 활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BM의 성과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 뭐 보잉, 모더나, 벤츠, 엑슨모빌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하고요. 국방이나 신약 개발, 또 신소재, 금융 모델링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자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와, 이미 그렇게 실제 적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최근에 IBM이 AMD와 협력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 AMD랑요? 어떤 내용이죠? 바로 그 값비싼 전용 양자 칩 없이도요. 기존의 고성능 일반 반도체 이걸 활용해서 양자 계산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알고리즘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 부분 정말 흥미롭네요. 양자 컴퓨터 하면 보통 영하 273도 극조온 냉각시설 같은 정말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로 꼽혔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큰 장벽이었죠. 그런데 기존 반도체로 오류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 비용 문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이게 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양자 컴퓨팅 파워를 보다 좀 저렴하고 또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양자 컴퓨터의 핵심 연산은 여전히 그 큐비트 기반의 양자 프로세서에서 이루어지지만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정하는 작업을 기존의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슈퍼컴퓨터 기술과 결합해서 처리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인 겁니다.
아, 하이브리드 방식. 네, 순수 양자 컴퓨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현실적인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BM을 필두로 해서 차세대 양자 중심 슈퍼컴퓨터, 즉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요. 양자 프로세서랑 클래식 프로세서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로 발전하는 거죠. 와, 기술적인 돌파구뿐만 아니라 이런 움직임 뒤에는 또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부 지원이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행보가 정말 심상치 않던데요. 과거에 반도체 산업 육성하려고 칩스법 만들어서 인텔 같은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 주고 지분까지 확보해서 이익을 공유했던 모델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걸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에도 적용하려고 한다고요.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같은 민간 양자 기업에 직접 재정 지원을 하고 심지어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보이네요.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서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국가안보하고 미래 기술 리더십 확보라는 아주 큰 틀에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미국 상무부 차관인 폴 데바 같은 경우 업계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 이런 실질적인 지원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양자 기술이 아직은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형성될 그 막대한 시장과 기술 생태계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리 선점하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접근이네요. 그렇죠. 아직 승자가 명확하지 않은 게임 초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인 거죠. 그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한 거군요. 네, 자료에도 보니까 9월 이후에 관련 미국 주식들이 200에서 300% 급등했고 이게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런 정부의 의지나 기술 발전 가능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크겠지만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그 잠재적인 파급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강력한 컴퓨팅 능력이라는 게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2030년 이후, 빠르면 그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의 암호 체계가 그냥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핵미사일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정부의 중요 데이터베이스가 해커 손에 넘어가고 그걸 빌미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상황. 와, 이게 무슨 영화 시나리오 같은데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암호 체계, 예를 들면 온라인 뱅킹이나 쇼핑, 공인인증서 같은 데 널리 쓰이는 RSA 같은 공개키 암호 방식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매우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컴퓨터로는 이 계산에 수천 년 이상 걸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요. 이 소인수 분해를 아주 그냥 순식간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지금의 암호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은 해킹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도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쓸모가 없지만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딱 등장하면 과거에 저장해둔 데이터까지 전부 해독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먼저 훔쳐놓고 나중에 푼다. 이런 식의 공작이 가능해진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Y2Q, 즉 Year to Quantum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현재 암호를 깰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Y2Q? 네,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은행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의료 기록, 기업 기밀, 심지어 스마트폰 유심 정보까지 복제돼서 금융사기나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첨단 기업의 핵심 기술 설계도나 국가의 외교, 국방 기밀이 그냥 통째로 유출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재앙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양자내성 암호, PQC라고 하죠.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이 기술 개발과 도입이 시급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은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뭔가 새로운 종류의 수학적 문제에 기반한 암호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기반하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죠. 여기서 PQC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 기술이 앞으로 한 2, 3년 내에 빠르게 상용화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PQC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NIST가 주도하는 표준화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있고요. 곧 최종 표준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 곧 발표되는군요. 네, 그 후에는 이제 정부기관이나 금융권, 주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존 시스템을 PQC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하드웨어 변경까지 필요할 수 있는 아주 대규모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강력한 계산 능력이 국방 분야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 막 날아오는 수많은 미사일하고 파편 속에서 실제 위협이 되는 걸 식별하고 최적의 요격 지점과 시간을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에 계산해내는데 양자 컴퓨팅이 쓰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요. 요즘 중요해진 수많은 드론을 운용하는 전략 수립에도 양자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드론 전략이요? 네, 예를 들어서 수백, 수천 대의 드론에게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와 임무를 할당하고 또 적의 방해 전파나 요격 시도를 피하면서 서로 협동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거, 이거 현재 컴퓨팅 능력으로는 매우 어렵거든요. 네, 상상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의 차세대 버전이라든지 또 미국이 무려 2조 달러를 투자해서 구축하려는 통합 방공망 프로젝트, 이른바 골든돔 구상에도 양자 컴퓨팅과 AI 기술의 융합이 핵심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골든돔. 와, 2조 달러라니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드론의 중요성이 정말 엄청나게 부각됐잖아요. 네, 현대전의 양상을 바꿨죠. 그런데 이런 드론을 역으로 양자 기술로 해킹하려는 시도, 그리고 또 이걸 막기 위한 양자 보안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내용도 있군요. 네, 창과 방패의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심지어 양자 레이더 기술은 기존 레이더로는 잡기 어려운 스텔스 전투기나 잠수함까지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어서 군사적 균형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파급력이 대단하겠네요. 네, 그 양자 센싱 기술의 발전은 탐지나 감시 능력에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양자 상태의 극민감성을 이용하면 아주 미세한 자기장이나 중력장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숨어있는 잠수함을 차단하거나 지하시설을 탐지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스텔스 기술의 무력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군사적인 함의 때문에 미국은 중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서요. 한국과 같이 기술력을 갖춘 동맹국들에게 양자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게도요? 네, 이게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 안보 동맹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료로 보니까 우선 사토시 홀딩스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네, 사토시 홀딩스. 자료 주석에 보니까 과거 딥마인드에서 사명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이 회사는 양자 내성 암호, 즉 PQC 기술 기반으로 군용 드론 통신망을 개발해서 아까 말씀하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의 보안 기준을 충족했다. 이런 성과가 있군요. 네, 그게 상당한 성과죠. 내년에 CES 2026 참가하고 혁신상 수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네, 사토시 홀딩스는 특히 그 PQC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용 드론 통신망에 NIST 표준을 충족하는 PQC를 적용했다는 건요. 실제 환경에서 보안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렇죠. 드론 통신은 보안이 생명이니까요. 맞습니다. 양자 해킹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PQC 기술은 이제 필수적이죠. 향후 국방 분야는 물론이고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이나 공공 서비스 분야로도 기술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업비트와의 탈중앙화 거래소, DX 테스트나
스테이블 코인 사업 추진 같은 내용도 좀 흥미롭네요. 네, 블록체인 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또 다른 기업으로는 한국 첨단 소재가 언급되었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광통신 모듈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광통신 분야 강자죠. 국내 통신 3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양자암호 통신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고요. 자체적으로 양자암호의 핵심 소자를 개발해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 네, 하드웨어 역량이 뛰어난 곳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눴던 사토시 홀딩스랑 국방 드론용 PQC 시스템을 공동 개발 중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뭘까요? 한국 첨단 소재는 말씀하신 대로 그 광학 기술에 기반한 하드웨어 역량이 아주 큰 강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 QKD라고 하죠.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네, QKD. 이게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 포톤의 양자 상태를 이용해서 암호키를 안전하게 분배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구현하려면 아주 고도의 정밀도를 가진 광학 부품하고 모듈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정밀 기술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이 회사는 기존의 광통신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하고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양자 암호 통신에 필요한 핵심 광학 소자들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 자체 개발 및 생산 능력? 네, 특히 사토시 홀딩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PQC 소프트웨어 기술하고 QKD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이게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런 하드웨어 기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라는 게 양자 기술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다각도로 한번 조망해 보았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양자 우위 시대가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동시에 이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기회, 그리고 또 해결해야 할 심각한 안보 위협까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거죠. IBM 같은 거대 기업들의 치열한 기술 경쟁과 혁신적인 접근법도 봤고요. 미국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 그리고 양자 해킹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한 양자 내성 암호, PQC로의 전환 필요성. 네, PQC 전환은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토시 홀딩스나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국내 기업들의 의미 있는 약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요,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게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네, 피부로 와닿네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지선 산업은 아주 근본적으로 재편될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다루고 소통하는 방식, 금융거래의 안정성, 국가 안보의 개념까지도 이 양자 기술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될 거고요. 단순한 기술의 징보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패러다임 전환,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이 양자 컴퓨터가 정말 궁극적으로 상용화되고 그 강력한 계산 능력을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요,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국방이나 해킹 같은 분야를 넘어서서 말이죠. 글쎄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완벽하게 새로운 물성을 가진 신소재를 원자 수준에서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시뮬레이션해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신약을 획기적으로 개발한다거나, 네, 신약 개발, 신소재 분야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혹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기후변화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혁신적인 해결책이 등장할지 예측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기술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